곧 학습회의를 시작할 것이니까 로비에 계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면의 영웅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사무장 민병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광복 80주년과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창립 60주년 기념 매원 윤봉길 의사 항일투쟁위협과 세계화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매원 윤봉길 의사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명노승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목이 잠겨서 인사 말씀을 좀 정확하게 준비를 했으면 간략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과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내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매원 윤봉길 의사 항일투쟁 위협과 세계화 주제로 윤봉길 의사님을 재조명하는 겸 기념사업회를 되돌아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의사님의 항일투쟁은 현실의 지배 권력인 일제의 폐망을 위한 투쟁이었을 뿐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인간의 자유와 세계 평화의 이상을 향한 투쟁이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서 의사님의 항일 독립운동과 한중관계 그리고 광복 80주년의 의의를 제정하고 의사님의 정신을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야 하는지 현양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부산 사건으로 경직되었던 한중관계의 회복이 의사님의 의도가 계기가 되었음을 교훈 삼아서 지난 몇 년 동안 어려워진 한중관계의 회복을 통해 한중 양국이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여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이번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주관해 주시는 김학준 내원연구원 원장님과 발표를 해주시는 김상기 교수님, 정윤재 교수님, 이성섭 상임이사님, 이철순 교수님과 토론을 해주시는 신지연 교수님, 정세현 교수님, 권행환 교수님, 민영백 이사님, 진석영 교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을 위한 무대 정리가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원연구원 김학준 원장께서 윤봉길 의사의 독립운동과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의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각자이셨던 내헌 윤봉길 의사가 순국하신 지 9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이 바로 내헌 윤봉길 의사의 순국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내헌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그리고 GKL의 회사의 지원 아래 학술 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학술 회의에서 제가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논문집에 논문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논문을 꼼꼼히 읽어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을 중심으로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광복한 지 만 8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느냐, 광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합국의 승리가 바로 일제의 패망을 가져왔고 또 그 연장선 위에서 우리 민족이 빛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대조적으로 두 번째 해석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그 항일 독립운동의 연장선 위에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국제학계에서는 대체로 첫 번째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우리 민족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리고 일제의 그 폭압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개했던 항일 독립운동의 공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그 피눈물 나는 항일 독립운동의 연장선 위에서 일제의 패망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은 비록 분단의 형태였지만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분단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해방과 광복을 맞이했더라면 우리 민족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시듯이 연합국의 결정에 의하여, 특히 연합국 가운데서도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의해 민족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단되고, 그리고 그 분단이 오늘날까지 계속됨으로써 우리 민족이 진정한 의미의 해방과 독립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분단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온 국민의 피눈물 나는 그 노력 속에 마침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상태에서 세계 8강의 위치에, 또는 보기에 따라서는 10강의 위치에 올라서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학자에 따라서는 우리를 세계 6강의 반열에까지 올려 세웁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하고 강인하며 뛰어난 민족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의 시점에서 되돌이켜 볼 때 윤봉길 의사의 바로 93년 전의 그 의거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초기에는 전세가 주축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히틀러가 이끈 나치 독일은 유럽을 순식간에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유린하고 점령함으로써 그 위세를 떨쳤습니다. 여기에 팔을 맞춘 것이 파시스트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였고,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는 거기에 보조를 맞춘 것이 바로 일본 군국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그리고 군국주의 일본, 이 세 나라는 주축국을 형성하고 세계 평화, 인류의 복지를 유린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조선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주축국의 세계 재패가 거의 완성되는 것 같은 시점에서, 그러나 역시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역전은 일본이 이른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을 침략함으로써 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1941년 12월에 일본 제국주의가 무모하게 미국을 침공하기 시작하고, 이로써 2차 대전이 확대되고,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참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바야흐로 글자 그대로
유럽 대륙에서의 전쟁은 세계 대전으로 확대되었고 이 세계 대전의 전개 속에서도 초기에는 축축국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1942년 후반부터 특히 1943년 초기에 스탈린그라드의 전투에서 나치가 패배함에 따라 이제 2차 대전의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스탈린그라드의 전투는 이건 세계사의 흐름을 크게 바꿔놓은 전투였습니다. 히틀러는 스탈린그라드, 특히 스탈린의 이름이 들어간 그 도시를 자신이 완전히 정복하면 상징적으로도 2차 대전이 끝나리라고 생각하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소련도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길목에 섰던 전투가 바로 이 스탈린그라드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와 관련하여 소련 내부에서 여러 회고록이 나왔는데 저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몰로토프를 비롯하여 소련 내각의 장관들이 그 스탈린을 방문하러 갔더니 처음에는 스탈린이 겁을 먹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한 것을 계기로 나를 체포하고 나를 권력에서 축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겁을 먹고 피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몰로토프가 나서서 그 걱정을 덜어주고 버즈드 그러니까 수령이란 말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오랫동안 썼던 수령이라는 말은 북한의 헌법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그 타이틀을 더 좋아해서 이제 수령이라고 자기를 부르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령이라는 용어는 사실 스탈린이 썼던 버즈드란 용어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소련 헌법이나 소련 공산당 당규 어디에도 버즈드라는 타이틀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그 타이틀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를 버즈드라고 부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몰로토프와 그 내각 구성원 일동은 스탈린을 우선 안심시킵니다. 우리는 버즈드를 중심으로 나치 침략에 맞서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심시키고 나니까 스탈린도 이제 마음을 놓고 나치 독일의 침략에 맞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이때는 이 나치가 망하느냐 또는 이 스탈린이 소련이 망하느냐 두 나라의 흥망이 걸려있는 전투였습니다. 이게 오래 갑니다. 스탈린 전투가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의 그 날짜 계산은 보는 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체로 그저 3개월 정도 계속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스탈린도 이 전투에서 패하면은 자기는 물론이고 소련 자체가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굽니까? 주코프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이제 지키게 합니다. 주코프는 왜 소련 국민 사이에 인기가 있었는가 하니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때 유럽의 많은 신문들이 그린 만화를 보면은 권투장 링 위에 한 거인이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아주 난장이 같은 조그마한 사람이 글러브를 끼고 나와서 그 거인에게 덤벼드는 것, 이것이 당시 유럽의 중요한 신문들에 나온 난평이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를 거인으로 보고 이제
그 일본을 난장이로 보았는데 이 난장이한테 러시아가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위신은 말할 수 없이 실추되고, 그리고 이 러시아의 러일 전쟁에서의 패배가 결국은 그 제적 러시아의 황제 체제를 뒤흔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만큼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배는 러시아 국민들의 자존심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그 상처난 러시아 사람들의 상처를 다시 살려준 사람이 바로 주코프였습니다. 바로 이제 그 제적 러시아가 멸망하고 소련이 들어선 이후 소련과 일본 사이에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노몬한 전투였습니다. 바로 몽골 국경지대에서의 일본과 소련 사이의 전투였는데, 이 전투를 지휘한 그 주코프의 능력 아래 일본을 패퇴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세계 정세에 볼 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투에서 바로 소련이 승리함으로써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일본에게 졌던 러일 전쟁의 그 자존심 상처를 회복하게 되었고, 봐라, 우리 이제 소련이 드디어 저 난장이 일본을 물리쳤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주코프였기 때문에 스탈린은 주코프를 스탈린그라드의 전투에서 소련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이때 소련이 믿는 것은 오로지 인력, 맨파워 하나였습니다. 그저 17세, 18세만 지난 소년들은 청년으로 강조하고 무조건 이제 전투에 투입하는데, 그저 총 쏘는 기술 하나만 익히고 나서는 무조건 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 스탈린그라드의 전투에 투입된 소련 그 청소년들은 투입된 날로부터 24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전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이 나치도 그 전투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력을 증파하고, 그리고 소련이 맞설 수 있는 것은 무제한의 인력 투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전투에 투입된 소련 군인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투입을 하고 투입을 해서, 그리고 주코프의 전략이 성공을 해서 마침내 나치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은 이 스탈린그라드의 전투에서의 패배를 분수령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후퇴를 거듭하게 되고 결국은 연합국에게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탈린그라드의 전투, 유럽에서는 스탈린그라드의 전투가 이제 중요한 고비가 되고, 이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이 승리함에 따라 미국도 승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영국의 처칠과 저 모로코의 두 번째 도시인 카사블랑카에서 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 회담을 갖는 그 과정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 감추기 위해서, 즉 미국과 영국의 순회가 회담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루스벨트는 그 일부러 백악관에서 자주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모습을 기자들에게 자주 보여주고 신문, 라디오에
자주 나오게 하고는 저녁에 조용히 백악관과 미국을 떠납니다. 미국을 떠나면서 비밀리에 떠나서 며칠을 걸려서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 도착을 합니다. 처칠은 더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때는 유럽 아닙니까? 유럽은 이미 제공권을 히틀러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비행기가 뜬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조용히 처칠 역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나치에게 탐색되지 않는 방법을 써서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담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담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그때서야 비로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회담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치와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 그러나 무솔리니는 조금 급이 낮았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 군국주의 세력이, 파시스트 세력이 무조건 항복하기 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 이게 무조건 항복 조항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놓고 뒤에 논란이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그 나치나 파시스트 무솔리니, 그리고 특히 일본의 항복을 앞당길 수 있었는데 무조건 항복이라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입니다. 일본하고는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항복을 미리 받아낼 수가 있었는데 무조건 항복이라는 조항 때문에 이것이 오래 걸렸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만 그것은 오늘의 제 주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매우 중요한 계기는 카사블랑카 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은 이 주축국에 대항을 싸운다라는 결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뒤따라 그 스탈린그라드의 전투의 승리에 뒤따라 태평양에서 미국의 반격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길버트 제도를 포함하여 여러 섬들에서 마침내 이 몰려있던 미국이 드디어 반격을 개시하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해군들이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1943년 후반에 들어서면은 이제 연합국의 승리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주축국의 패전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제 연합국 순회회담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소련을 참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소련의 이제 스탈린, 이 3자의 회담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우선 열리는 것이 1943년 이 3자 간의 회담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이 해서 첫 번째 결실이 1943년 11월에 열리는 카이로 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 회담은 사실상 두 번 열립니다. 카이로 회담이 열리는 과정에 테헤란 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이어서 다시 카이로 회담이 열립니다. 왜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졌느냐 하면은 이 당시에 소련은 일본과 불가침 중립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불가침 중립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으로서는 그래도 우리가 소련이 일본과 불가침 중립조약을 맺고 있는 형편에 그 일본의 패망을 다루는 카이로 회담에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미국과 영국도 그것을 양해했기 때문에 카이로에서는 미국과 영국 수레만의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 회담에 그래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강력한 제의에 따라 중화민국의 장개석 총통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처칠은 장개석 총통의 참석을 계속해서 반대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처칠이 우리 대한민국에 했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칠을 무척 좋아해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문헌만을 놓고 보면은 처칠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처칠을 일부러 깎아내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를 정확히 봐야 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칠은 장개석을 부르는 걸 아주 반대해요. 처칠의 눈에는 중국 대륙은 중화민국의 장개석과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이 함께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칠의 눈에는 장개석은 아주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예요. 그리고 처칠의 눈에는 이게 중국이 말이지 모택동 손으로 들어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장개석 편만을 드는 것은 영국의 국가 이익에 이롭지 않다. 말하면 그래도 그 당시는 영국이 여전히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의 문제도 다루게 될 카이로 회담에 장개석을 부르는 것을 계속해서 반대합니다. 계속해서 반대하는데 그때 처칠의 입장은 루스벨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영국도 그때 미국이 도와주어서 미국이 계속 원조를 해주고 했기 때문에 겨우 목숨을 유지할 때입니다. 영국도 그때 나치 독일의 폭격을 받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의 수도 런던도 폭격을 받을 때예요. 그걸 그래도 막아주고 있는 게 어느 정도 통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어서 처칠 수상은 루스벨트의 말이라고 하면은 자기 의견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1941년에 처칠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1940년에 처칠이 수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을 방문해요. 미국의 지지가 없이는,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영국은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직접 방문합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그냥 루스벨트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호텔에 그 대통령 관저에 묵고 있는데 이제 아침에 그 처칠이 이런 말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고 있었어요. 왜냐면 목욕을 하느라고 샤워를 하느라고 완전히 벌거벗고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루스벨트가 급히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그냥 완전히 벌거벗고 있는 그 처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민망해서 이제 루스벨트가 미안합니다 하고 나오려고 할 때 역시 처칠이 빠른 사람입니다.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카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제가 뭘 감출 게 있겠습니까? 이건 뭐 사실은 아마 이게 그 당시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났으면은 야, 이렇게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처칠 역시 근데 처칠은 현실적인 정치가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면 아첨을 한 겁니다. 아첨을 하면서 매달렸어요. 루스벨트한테. 그뿐 아닙니다. 이제 루스벨트 다 영국을 붙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시간 제출이 있네요. 네, 2분 내로 끝내야 하고 그래서 이제 다 영국을 도와주기로 합의를 보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기자회견이 대성공이었어요. 루스벨트가 미국 국민에게 얼마나 아첨을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자기 어머니가 미국 여자라는 거 그것까지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바로 미국 여자입니다. 그러니 미국과 영국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믿고 있습니다. 미국을 사랑합니다. 등등으로 정말 아첨을 하고 미국 국민들도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서 이런 식이니까 루스벨트가 장개석을 데려오겠다고 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개석을 데려오는데 장개석은 영어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무슨 장개석의 흉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개석에는 자기 부인 송미령이를 동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담에 대해서 그때 언론은 영어를 하는 두 남자와 영어를 하는 한 여자 세 사람 사이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송미령은 어려서부터 일찍 미국에 유학해서 미국의 명문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영어는 미국 사람 영어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장개석은 그냥 앉아 있었고 모든 얘기를 송미령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로 회담 사진을 보면은 네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루스벨트, 처칠, 장개석, 송미령 이겁니다. 그리고 장개석이 여기에 참가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 오늘 제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장개석은 윤봉길 의사의 상의 의거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바로 이 카이로 회담에서 그 유명한 한국에 관한 조항 코리안들이 지금 노예 상태에 빠져 있고 이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한민족을 해방시켜야 한다 하는 그 구절을 넣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장개석 총통이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민족이 결국 해방이 되면서 이제 독립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점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의 공이 매우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4개의 주제로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각 주제별로 해당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신 후 종합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위한 무대 정리가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빈자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1주제는 매연 윤봉길의 오치 소속 수학과 한시 문집으로 충남대학교 김상기 명예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윤리사 설립 초식을 참 엄숙하게 했습니다. 요거부터 이제 발표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직 그 여운이 남아서 그런지 오늘 제가 윤리사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순국하신 이날에 이제 윤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혹시라도 한 점이라도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겨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의견이 다르신 분들 혹시 계시면 끝나신 다음에 이제 토론장에서 토론도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논문을 발표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측으로부터 제가 받은 주제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사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상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윤리사의 사상을 제가 항일 독립론이라고 해서 여러 해 전에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고민이, 제 의문이 안 풀렸던 것이 윤리사가 25년이나 짧은 세월 살으셨습니다만 보통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시고 그리고 서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고 농촌 부흥운동도 하시고 참 그 당시에 1920년대 참 엄혹한 시기인데 그러한 시기에 농촌 부흥운동을 전개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시련이 따랐습니다. 실제로 예산경제세 잡혀가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가족까지 있는데 자식까지 있고 한데 가족을 버리고 중국으로 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망명은 장보 출가 생불안이라고 하는, 그래서 잘 알 수 있다시피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문이 계속 이러한 굳건한 결연한 의지, 이러한 것이 언제부터 형성됐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게 이제 우리 역사하는 사람들은 자꾸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일반적으로 윤리사가 상해에서 홍콩공원에서 폭탄 던졌다, 이것만 다 알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과정, 그 역사적 배경, 사상적 배경, 그런 것이 저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계속 쓰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습니다. 성주록 선생한테 배웠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주록이라고 하는 분 어떤 사람인가, 그걸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 밝히지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서당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무슨 책을 공부했느냐, 주제가 뭐였느냐. 물론 경서를 공부했습니다. 사서 삼경을 공부하고 했습니다만 그것 이외에 어떤 책들을 공부했는지 그런 걸 오늘 밝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가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요. 어디를 향해? 안 넘어가. 한시집에 대해서 제가 주목을 했는데요. 오늘 마침 나눠드린 결의 사랑을 보니까 앞에 논문에 논문 한시집에 대한 글이 발표가 됐습니다. 광원대학의 김기업 교수께서 외원의 문학 세계라고 해서 한시집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마침 있어서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시집이 이제 여러 권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네 권입니다. 한시 분집이 네 권인데 한시집, 임초옥타, 명초 이 네 권인데 이름도 참 생소한, 생경한 그런 말들입니다. 옥타, 임추, 명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때부터 의문을 가졌던 것이 좀 해명이 좀 돼갑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들 일반적으로 이 네 권의 한시 문집을 윤희사의 자작 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학계에서도 윤희사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 가운데에 있는 시를 하나 콕 집어서 윤희사의 사상을 절개정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집을 최초로 번역한 분이 진영미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윤희사의 자적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10여 년 전에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에 있는 김기업 교수도 윤희사의 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다 한문학, 한시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우리 역사학계와 달리 윤희사의 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는 한시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지만은 하여튼 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학교 자퇴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3.1운동을 덕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서 어른들이 잡혀가고 경찰들한테 체포되고 하는 것을 윤희사가 다녔던 학교가 지금 덕산 초등학교입니다. 덕산 초등학교에서 저 한당 집을 가자면 또 시장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거기에서 만세운동이 있었고 집에 가는 길에 그것을 봤고 또 이제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조전진들 무식하고 어쩌고 막 비판을 하고 해대고 하니까 윤희사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본놈 종살이 되라고 하는 학교 안 가겠다 라고 버틴 거죠. 부모님은 학교 가라고 했지만 버티고서 안 갔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인종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치서숙에 들어갑니다. 물론 오치서숙에 들어가기 전에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큰아버지 백부한테 가서 서당을 다녔습니다. 천정을 배우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은규라든가 최병대라든가 이런 분들 서당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통감 정도를 공부한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리고 나서 이제 오치서숙 성주룩 선생 문화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경서를 공부했습니다. 경서는
사서 삼경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 글에서도 자세히 써놨습니다만 사서 삼경, 통감, 한시 이런 것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광 선생은 상해에서 같이 하수했던 분입니다. 윤법일 전이라고 책을 쓰신 분이죠. 그 책에서는 사서를 겨우 마쳤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유리사의 아우디시는 윤남의 선생은 사서 삼경을 수학했다 이렇게 나오고 삼경을 공부했을까? 그건 뭐 좀 의문인데 그것은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하여튼 사서는 충분히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21년도부터 26년도까지 5년 동안 서당에 다니셨어요. 제가 전에 글을 쓸 때 배영순 여사의 글을 참고로 해서 4년간 다녔다라고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서 수정을 합니다. 5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논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그 아까 이성섭 이사께서 연대기를 발표하실 때도 역시 5년으로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5년 동안 배우신 것으로 제가 논문을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성주록 문화에서 사서삼경 그리고 통감 그리고 한시를 공부하셨어요. 저도 사서 정도는 마쳤어요. 그런데 삼경은 서경 읽다가 말았습니다만 한시는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따 한시 검토한다는 것이 조금 예람됩니다만 어떤 한시를 윤희석께서는 그 10대,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한시를 아주 훌륭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는 물론이고 어른들하고 경쟁에서도 장원을 할 정도로 한시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주록 선생이 이 책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성주록 선생의 성시 위로 올라오는 성삼문하고 연결됩니다. 매주권 성삼문 선생하고 연결됩니다. 물론 성삼문 선생의 직계는 다 끊어졌어요. 사형을 당하고 끊어졌습니다만 성삼문 선생의 형님 쪽으로 이 성시 문중이 이어지는데 그쪽으로 아주 가까운 지방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삼문 선생이 홍성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덕산에 계시면서 성주록 선생이 자기의 선대 성삼문 선생에 대한 존경심 그런 게 대단했기 때문에 수시로 수업 시간에 성삼문 선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에 대한 활동도 하고 그리고 홍주이병 김북한의 홍주이병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벽 잡지, 신문 이런 것을 읽었습니다. 개벽을 읽다가 어느 날 윤남희 선생 그 글에 나옵니다. 개벽을 어느 날 윤희서가 엄마 우시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형님이 왜 우시나 했더니 책을 봤더니 개벽을 보고 계시더라. 개벽 중에서도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하는 그 시를 읽다가 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를 가니까 일본 놈 종살이 하는데 하는 교육 안 받겠다라고 했던 유리사께서 이런 그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것을 서당에 다니시면서도 이런 교육을 받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도 이걸 더욱더 키워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성주록 선생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자료를 제가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성주록 선생님 손자분을 제가 찾아냈죠. 여러 예전에. 그래서 성주록 선생이 이제 여기까지 오셔서 당신이 손자분이 성락고 선생이 가지고 계시던 할아버지 문집 중에서 시집입니다. 시집을
우리 기념관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시집을 제가 쭉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회 있으면 그 시집을 번역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적 선생이고 이제 오치서수라고 이제 추정하는 그런 분이고 이게 이제 그 제자들이 성조록 선생 추모비를 세운 겁니다. 원래는 이 집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조록 선생 묘 옆으로 좀 옮겨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명 회장님께서 몇 년 전에 여기 답사하셨잖아요. 답사하시고 그때 사진을 다 찍으신 것이 있어서 우리 이비전 씨가 저한테 사진을 보내줘서 이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 사진 뒷면을 보면은 성조록 선생의 행적이 간단히 나옵니다. 이게 매곡 언지라고 하는 성조록 선생의 시집입니다. 300여 편이 들어있어요. 300여 편이 들어있습니다. 1954년에 편집을 가보년 5월이라고 해서 제가 가보생입니다. 가보생 7월에 태어났습니다. 1954년에 태어났는데 가보년 5월달 이 책을 편집했다고 써있긴 있는데 50년대 후반까지 작성된 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아마 이렇게 편집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족보를 제가 또 도서관에서 찾았습니다. 성적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출자, 독자 있죠. 근데 이 족보가 여기서 끝났어요. 아쉽게도. 그 손자분인 성락호 선생이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끊어졌어요. 왜 그 창녕성 씨 족보에 넣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 손자떼들이 족보에 빠졌어요. 아마 그 집안에서 조금 관리를 좀 덜 하신 것 같습니다. 성적 선생에 대한 내용이 간단히 나옵니다. 생부는 이분이십니다. 세자 번자가 생부신데 형님이 아드님이 없어서 이쪽으로 양자를 하십니다. 그래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 시집 중에서 300여 편 중에서 한 편만 제가 소개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홍성 병호 의병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홍주 의병이 이제 1906년도 5월 3일날 5월 31일날 홍주성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죠. 그 전투에서 300여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해들이 1946년도에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묘를 조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비석을 1959년도에 비석을 정인보 선생이 짓쓴 비문을 토대로 해서 비석을 세웁니다. 그래서 요 비석 세우고 할 때 이렇게 묘도에 비석 세우고 상석을 갖추니 인사들은 천년토록 끝없는 신정이겠지라고 하면서 홍주 의병 1906년도 홍주 의병에 대한 시를 이렇게 찬시를 써놓고 있습니다. 한시 그 성철 부장님 시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자세히 써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재 중에서 이제 사사삼경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통감을 열심히 본 것 같습니다. 통감은 원래 이제 자치통감을 말하는데 자치통감은 중국 고대사 한 1000여 년의 역사죠. 책 숫자가 294권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이제 이것을 줄여서 50권으로 줄여서 책을 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통감절요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서당에서 통감을 가르쳤어요. 다이의 통감은 통감절요를 가르치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서당에서 저도 겨울 방학 때마다 서당 다녔습니다. 서당 갔더니 사설을 마치고 갔는데 서당 선생님께서 맹자를 꺼내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뭐 읽으라고 하는데 제가 좀 잘 읽었어요. 쭉쭉 읽으니까 덮어놓으시더니 통감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통감을 조금 보긴 봤습니다만 통감은 중국 고대사 역사서입니다. 중국 사람들, 중국 유학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필독서가 서당에서 강의하는 책이 통감입니다. 그런데 통감은 뭐 친구들이 통감을 읽다, 뭐 같이 읽었다 이런 표현도 있긴 있는데 그 옥타라고 시기 있잖아요. 옥타 제가 원본을 독산에 가서 김영원 가서 쭉 원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옥타 뒷장에 낙서한 게 있어요. 이게 낙서한 겁니다. 그 윤우의라고 써 있어요. 윤우의가 바로 윤목일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한문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읽고 했더니 아주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이것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모수 여비 자천 모수가 만일에 스스로 자기를 천거하지 않았다면 기가 영탈이라 어찌 이렇게 빼어날 수가 있었겠느냐. 제가 책을 28페이지. 아, 29쪽의 그 아래쪽 그 참고문은 각주의 모수 자천과 화시지벽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고사 성어입니다. 모수 자천, 화시지벽 아주 유명한 고사 성어인데 이것을 그리고 다음에 변화의 옥이라는 뜻입니다. 변옥이 여비 자수 수수 만일에 스스로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경지의석이라 끝내 도울에 그쳤으리라 이런 시를 써놨어요. 어디에도 안 나오는 시입니다. 유리자가 쓴 시에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은 통감 건지삼 통감 건삼을 제가 꺼내서 봤더니 모수자천과 화시지벽에 대한 고서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보고서 모수와 같은 변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 가짐 속에서 이런 시를 즉흥적으로 자작을 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시를 제가 모수 자천가라고 이름을 붙인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재로서 이 총사라고 하는 책을 지난번에 우리 명교성 회장님께서 답사하시면서 성주록 선생의 마지막 제자라고 하는 맹화섭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찾아뵙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과정에 내가 이 서당에서 배우던 책이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책을 총사라고 표지가 총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김영환 통해서 파일을 받아서 검토를 최근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총사 아무리 해도 총사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없고 아무리 뒤져도 총사라는 책은 있는데 이 총사라는 똑같은 책은 있는데 이것은 28세기 19세기 살으셨던 홍경모라고 하는 사람의 문집 이름이에요. 그럼 문집 이름을 제가 문집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전혀 내용이 달라요.
근데 이 총사의 내용은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관원상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의례에 대한 내용. 제문을 어떻게 쓰고 장례는 어떻게 지내고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왕국 편지 투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시 작곡 나오고 이렇게 관원상제 특히 왕국 편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내용 이런 말씀 드리면은 연상되는 것이 없으세요? 농민독본에 그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농민독본을 쓰실 때 물론 농민독본 이제 다른 책도 있습니다만 참고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농민독본을 쓰실 때 참고할 수 있었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총사라고는 내용을 검토하다가 제가 이것저것 다른 관련된 자료 찾고 하다 보니까 관례 희천이라는 책을 찾았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100% 같아요. 이 첫 장인데 총사 첫 장하고 관례 희천 첫 장하고 똑같아요. 이게 뒷장인데 똑같습니다. 100% 같아요. 99% 같으면 100% 같아요. 그런데 왜 총사라고 제목을 붙였는지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서지학하는 친구한테 묻고 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왜 빨리 지나가요? 총사를 지금 오늘 사진에서는 제가 제시를 안 했는데 책을 이렇게 열어보면 덜렁덜렁해요. 본문 앞속 알맹이하고 표지하고가 별개인 것 같아요. 덜렁덜렁. 그래서 내영석 선생님이 하셨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표지가 날아간 책을 아마 다른 것으로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서 끼워 놓으신 거, 그래서 묶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서재하는 친구도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총사라고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총사라는 책이 없는데 왜 총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관례 희찬입니다. 관례 희찬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원상제에 대한 내용, 현지 투 그리고 한시 사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맹화섭 선생님께서 서당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일리가 있어요. 이 가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서당에서 가리키는 것이 천자문부터 이렇게 사서까지 가리킵니다만 동시에 가리키는 것이 주자 가리예요. 조선시대는 한말리 때까지는 주자 가리를 가리켰어요. 가리를 가리킵니다. 집안 예의.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내고 할 때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식의 우리 유교식의 이 의례는 주자 가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서당에서 주자 가리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한말에 와서 관례 희찬이라고 하는 책을 언제 썼느냐? 1905년경에 쓴 것 같아요. 1900년대 들어서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지금까지 연구 업적을 다 뒤져도 편자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편자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개인이 있었는지, 관에서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계속 1920년대, 30년대 일제 강점기에도 계속 출판돼요. 반갑본이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판매용으로 판매가 됩니다. 베스트셀러였답니다. 이 관련된 책으로서 가계와 관련된 책으로서 근대기에 있어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 서점을 알아봤어요. 봤더니 지금 1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어떤 데는 8만 원까지도 지금 이렇게 경매 사이트에 중고 서적에서 이 책을 지금도 8만 원 정도 살 수 있고 책의 이제 이 상태에 따라서 16만 원짜리도 있고 합니다. 어떤 아주 널리 인가에 보급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만 한시문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쏙 지나서 죄송합니다. 한시문집 4권 남아있는데 요 한시집은 제목이 한시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시문집이라고 한 겁니다. 200여 편 이렇게 들어있어요. 작자가 제시되어 있는 한시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강치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치현을 비롯한 그 성주로 선생 이렇게 또래들 그분들이 쓴 책으로 보여집니다. 강치현이라는 분이 누군가 찾다가 족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찾았더니 1862년생이십니다. 성주로 선생보다 14살이나 우리세요. 족보가 여기 나옵니다. 이 족보. 그래서 이 족보를 토대로 해서 저는 이제 덕산에 계신 분 어른한테 이제 강치현 아들, 손자, 정손, 고손 이제 5대손까지 나옵니다. 이분이 지금 고손이 38년생이시고 5대 손자가 76년생이십니다. 우자, 규자, 윤희, 윤정, 윤미 이렇게 따님들만 쭉 있으신데 혹시 이분들 후손들을 찾으면 강치현 선생의 문적들을 좀 찾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추소문하고 수소문하고 했는데 아쉽게도 후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후손을 찾아내면은 이 강치현 선생의 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강치현 선생의 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추 죄송합니다. 상당히 예민하네요. 임추는 임술련에 올린 작품이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임술련 1922년을 말합니다. 작자도 추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 분이 나와요. 여러 분. 이 중에는 윤봉길 선생이 의사가 지은 시도 한 편 딱 이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임술제석이라는 시가 있는데 1922년도 얘기하는 것인데 올해 내 나이 48이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시기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성주록 선생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 임추라고 하는 시집이 성주록 선생 시집인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다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그다음에 옥타도 옥 같은 침이라는 뜻이고 아주 주옥 같은 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도 시가 이제 시집이 이렇게 여러 편 있는데 작자가 나온 것이 있어요. 강치현 선생 5편, 성주록 1편, 아산순 보인 1편 그렇게 이제 작자 표기를 한 시도 있는데 나머지는 표기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명추인데 명추는 종을 치고 북을 울린다. 천하를 울리는 시다. 그런 의미로 명추라고 한 것 같습니다. 17편 3편에서 20편이 들어있는데 이 시는 윤희사의 시로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희 핵심적인 발표 내용입니다. 다른 시집은 다 자체하고 요 명추는 윤희사의 시로 보인다. 첫째는 이 시를 읽어보면 다른 시에서는 다 나이 먹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네, 노인이 노인회에 들어가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표현이 없다. 또 윤희사와 관련된 시어가 계속 등장한다. 추석사가 듣고 뭐 이제 수암장이 듣고 이런 표현이 나온다. 윤희사의 행적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온다. 그리고 친구한테 주는 시가 있는데 김종윤한테 주는 시가 있는데 김종윤이 누군지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은 동학이 나이는 조금 윤봉길 의사보다 나이가 많지만은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또 김종윤한테 그 성철 선생이 쓴 시도 있습니다. 거기는 제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윤희사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라고 써놨어요. 이 시는 틀림없이 윤희사 시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서 없는 시사를 나라를 걱정하고 시혜태를 걱정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한다. 다른 시는 없어요. 그리고 내형적인 것인데 다른 시집들은 한지에 썼어요. 그런데 영추 이 시는 한지가 아니라 이런 괴지에 썼어요. 열줄이 된 괴지에 썼어요. 세로로 된 이게 이제 명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사년 일기 친필로 쓰신 일기죠. 월진의 치지서 이것도 친필로 쓴 겁니다. 같은 종이에 썼어요. 필체도 같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것을 볼 때 다른 시집은 다 각종의 한지에 썼는데 이 시집만 요 기산일기라든가 월진의 치지서를 쓴 괴지에 썼다. 이것도 좀 다른 측면입니다. 그리고 또 요 시 명추 뒷장에 이런 시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막 낙서한 거예요. 시를 이렇게 시를 짓다가 마무리는 짓지 않은 시인데 이것도 해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목을 신의 새롭다 썼는데 마음의 슬픔이 첩첩산중 둘러싸인 산악과 같고 산악과 바다의 깊이 맑은 바람이나 깨끗한 달에 지나지 않고 잠깐 사이에 열흘이 지나가는 불빛이 깜빡거리듯 어련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마무리는 짓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작자가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모습이 연상된다라고 제가 글을 써놨습니다. 윤희사의 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장들이 찍혀 있어요. 이 시 옆에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 시 도장을 꼼꼼하게 읽어봤더니 윤황, 배용순, 김원상, 윤봉길 이분들의 도장이에요. 부모님 그리고 부인 도장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명추는 다른 세 권의 시집하고는 다른 내용들, 형체, 내용적인 내용들 이런 것이 다르다.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집들이 윤희사의 작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진영미 박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필체는 물론 시풍도 다른 시문집과 명추는 다르다 했어요. 또 고려대학 신경호 교수도 윤봉길의 시를 상당수 시로 든 듯하다 했어요. 이렇게 한시를 전공하는 한학자들도 명추에 대해서는 다른 시와는 좀 다른 시풍도 다르고 윤희사의 작품도 들어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제가 이제 명추라고 하는 요 시집은 20표에 달하지만은 이 시집은 윤희선 시로 저작시로 봐도 좋겠다 이렇게 오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시점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이따 또 이제 질의 시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과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2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방향과 윤봉길 의도, 신북방정책과 한전관계를 생각하므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인재 명예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받은 정인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제시대를 통하여 조금 더 굽히지 않고 헌피를 휘둘렀던 민세 안정 선생을 공부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으른 탓에 미처 매연에 관한 책 읽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김학주 선생님께서 윤봉길 의거와 한중 관계에 대한 발표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내한도 그렇고 한중 관계도 그렇고 전혀 공부 안 하고 컴퓨터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눈이 좀 흐려졌고 몸이 좀 약해졌지만 그래도 게으르면 안 된다 하는 가르침을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 계제에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어렵사리 준비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제 나름대로의 고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답사를 한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념으로. 지금 이노베이션 하기 전에 제가 1층에 들어와서 왼쪽으로 틀어서 벽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농립법원이 벽에 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읽다가 그렇구나. 흔히 일본 아이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감정에 치우치고 자기 인격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의사께서 거설한 이후에 일본의 신문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국을 바라보는 지혜는 없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저는 그 독본의 그 내용, 농민이라 인류의 생명 창고를 그 손에 쥐고 있는 자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충남 예산이라고 하는 시골에 훌륭한 선비도 못 되는 사람이 흔히 얘기해서 서울 양반 중심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쏟아놓고 그걸 가지고 쏟아놓은 글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실천적으로 주변에 있는 무지렁이 주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거죠. 그 생각은 시골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계 또는 인류로 향하고 있었다. 저는 그걸 보고 정말 다시 봐야 돼요. 지금 일본 아이들이 우리를 상공업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모진애를 두지만 언젠가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 전부 우리를 핍박하고 내쫓아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이 지구 어느 한 구석에서는 반드시 농민이 있어야 해. 먹거리의 항존성,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의 항존성으로 주체의식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아마 윤봉길 선생도 분명히 그 사설을 읽었을 겁니다. 1926년 조선일보에 농민도의 고조라는 사설이 민세 안재홍 선생이 쓰셨습니다. (1908년) 동양척식회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측량이라고 하는 민영을 계속해서 땅을 빼앗아 갔죠. 빼앗은 땅을 일본에서 온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지주가 되게 하여 야금야금 땅을 빼앗고 있었지. 그러니 우리 옛날 코토로 가자, 우리 옛날 코토로 가자 하면서 만주로 갔었지요. 그때 민세는 아니다. 이 땅을 끝내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지킬 것이냐. 힘들어도 가뜩이라도 힘들어도 눈 한 뼘이라도 지켜야겠다. 힘들지만 여러분 지키시오.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투쟁을 방해하거나 못살게 구거나 핍박하는 자는 끝내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는 교패서라도 조선일보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 지켜야 돼. 어쩌면 그런 큰 당시의 흐름 속에서 윤리사는 그 글을 읽었을 것이다. 나름대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농민의 입장을 인류 생명하고 연결시켰다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농민은 언제나 있어야 할 거야. 그러니 지키자. 그러니 무식에서 탈피하자. 그러니 의식을 바로하여 싸우자. 그래서 야학을 열어 그 싸우는 데는 남녀 구분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삶의 흔적이 정말 보석과 같은 삶을 남기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의 저희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리는 우리 근대사 또는 근현대, 넓게 보면 우리 근현대사는 3.1 독립혁명, 흔히 3.1 운동이라고 일본 아이들이 격하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3.1 독립혁명은 미국의 독립혁명에 조금 더 뒤지지 않는 혁명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시민혁명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운데로 하여 우리의 근현대사는 앞뒤로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천건도 선생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 운동의 앞에 모든 민족운동은
3.1운동이라고 하는 호소에 흘러들었고 그 이후에 윤의사의 을거를 포함한 모든 민족운동은 이 3.1운동이라는 호소에서 발원하였다. 제 어두운 눈이지만 살펴보는 동안에 그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이 문헌과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여러 형태의 관심과 문제의식과 천착이 아직은 태부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중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요. 유물 의사에 대한 생각은 농민 독본을 읽고 그렇구나.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족적을 남긴 분들의 그 뜻과 행적은 결코 일본 아이들이 폄훼했던 그렇게 자기 감정을 추스지 못해 묵혔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마음을 추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3.1 독립혁명을 가운데 하는 우리 근대사에서 우선 그 3.1 혁명의 정치적 소산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 방향을 한번 훑어보고 그 맥락에서 한인 애국단 그리고 윤 의사의 의거를 한번 성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고자 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떠한 것이 밝혀질 때 한중 관계를 포함한 미래의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에 대한 어떤 빌미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조금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길게 말씀드릴 계제는 못합니다. 다만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하여 제 생각을 다시 고추 세우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그 사이에 정리한 내용을 한두 가지로 소개해 올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1 독립혁명 앞전에 그것이 모색되는 과정에서는 1882년 조미수호통사조약이 맺은 이후에 수많은 훌륭한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를 전파했고 그 기독교 전파하는 걸 바탕으로 여러 형태의 근대 사상이 소개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미래의 비전으로 채택하면서 중국의 신해혁명,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차별 선언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내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의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립협회 운동과 1907년에 대한시민의 조직과 1911년에 상해에서의 동제자 조직과 그걸 바탕으로 하는 신한 청년단의 조직과 그걸로 이어지는 수많은 개인들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 공조, 소통, 민주적인 토론 이것이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진유화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소위 근대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대를 by generation 세대를 이어가며 교육을 통하여 그 계몽된 사상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변화와 행동을 하게 할까. 그것이 3.1 독립혁명으로 호출됩니다. 이랬을 때 그 과정에서 그것의 자유주의 시민혁명으로서의
3.1 독립혁명의 정치적인 소산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독립투쟁을 해야 할까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미국에서 독립 방향을 준비했던 부산 안창호의 글에 다 나오고, 그것이 대한시민회의 장정에 나오고, 그것이 다시 1910년 봄에 안중근 의거 이후에 의혹을 받아 감방에 들어갔다 풀려 나왔던 도산 선생과 그 동지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독립 투쟁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나중에 임시정부에서 채택되었죠. 1910년 봄에 시민회에 의하여 독립 방향이 정리됐고, 그것이 3.1 혁명 이후에 1919년 6월달 초기 통합되기 전에 초기 상해 임시정부에 의하여 소위 평화적 독립 전쟁과 군사적 독립 전쟁을 핵심으로 하는 독립 방향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1919년 9월 11일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도하여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됐죠. 그때 의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독립 방향이 다시 의결이 되어서 정식 전략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이 1919년 12월입니다. 그 앞에 1919년 10월 달에는 도산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요. 현지에 살아있는 공동체가 있는 운영되는 그 속에서 똑같이 독립한국 무관학교를 세웠죠. 그래서 2개에 걸친 졸업생을 냈고, 나중에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도 함께하여 축사를 했고, 이동희도 축사를 했습니다. 즉 독립 방향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미래 전략으로 채택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그 이후의 역사였다. 그것은 신용환 선생님과 윤대원 박사의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윤 의사께서 활동했던 저희 3.1 독립혁명 이후의 맥락에서 윤 의사의 그 의거 역시 지금 말씀드리는 3.1 독립혁명의 정치적 소산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채택했던 평화적 전쟁과 군사적 전쟁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었던 임시정부의 독립 방향의 맥락에서 연결되는 한 부분이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된 충남 예산 출신의 고립된 어느 시골 한간 시골 선민의 어리석은 시골 설비의 의거가 아니고, 또 상해에서의 그 운동은 감정에 북받쳐서 한 욱하는 행동이 결코 아니고, 스스로 준비된 인격과 자의식에 따라서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는 가운데 있었던 거사였다. 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해 통합 임시정부의 독립 방역의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었던 내용이었다.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그 안에서 있었던 윤 의사의 거사와 한인 애국 간의 조직과 그것을 가리켰던 김구 국무령의 리더십이 보여주는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인 투쟁으로서의 독립전쟁과 평화적인 비폭력 투쟁으로서의 독립전쟁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개인에 따라서 선택되면서 또는 장소에 따라서 선택되면서 연속적으로 또는 단속적으로 지속되었다고 했을 때 윤 의사의 의도도 그 한 부분이었다. 어쩌면 외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도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교는 독립전쟁의 준비 과정이다. 또 반드시
피를 흘려 싸워야 하는 것이 독립전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피 흘려 싸우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외교다. 이럴 때의 우리의 외교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면적인 외교여야 되고 그것은 평등 외교 차원에서 모든 열강을 내 편으로 만드는 피나는 투쟁이어야 합니다. 소위 토탈 디플로마시. 왜 농구에 보면 올코트 프레싱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의 전면적인 투쟁으로서의 외교가 되어야 된다. 했을 때 혹시 보면 저는 오늘 앞에 김 교수님 말씀을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시작을 두 가지의 평화적 투쟁과 군사적 투쟁으로 나누어서 그걸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의 위치에 따라서 변형하며 활용한 것이 우리 독립운동사였다면 저는 아까 장개석 총통도 얘기했지만은 그 국제적인 반향이 심대했다는 것. 또 그걸 기화로 하여 장개석 총통이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됐다. 또 그것이 연장되어 카이로 선언에 자칫하면 빠질 뻔했던 대한민국의 독립에 관한 조항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걸 보면 어쩌면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애초에 임시정부가 제시했던 군사적 투쟁으로서의 독립전쟁과 평화적 투쟁으로서의 독립투쟁이 함께 섞여 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교란 임시정부 전통 속에서 외교란 한민족이 고대부터 이래 국가를 계속 이어져 왔다는 그 사실에 의거하여 독립선언을 했듯이 외교란 한민족이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완천해 선전하는 것이 외교였습니다. 거기에는 똑똑한 외교관만이 아니라 무지렁이 시골 농부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윤봉길 선생의 의견은 이 두 가지가 한일 애국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포 만들 힘도 없고 군함 만들 힘도 없고 전략도 없는 이 처지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인도식의 비폭력 투쟁은 관계없다. 우리는 오로지 아일랜드의 암흑동화에 그 노래가 있는 그 아일랜드에 사람들 택했던 암살과 파괴의 전략을 내걸고 삼자. 분명히 폭력입니다. 그러나 그 폭력의 결과 한민족이 의지와 독립의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외교의 성과도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 방향이 세워지고 실천되는 과정에서의 아주 중요한 사례로 다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특징은 제가 졸문에서 잠깐 표기를 해놨습니다만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통해서 드러난 걸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인 애국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면면이 흐르는 큰 특징은 그것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글로컬 이니셔티브였다. 인류 보편의 인도주의적인 지향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고 하는 글로컬 이니셔티브라. 그래서 중국이 침략당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합세하고 있는 일본군 장교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독립선언서를 봐도 그렇고 안중근 의사를 봐도 그렇고 단순히 한민족의 독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옆에 나라와의 평화, 옆에 나라의 평화도 염두에 두면서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글로벌 밸류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틀림없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 독립운동의 찬란물의 큰 특징 중 하나, 제가 소견으로 발견한 것은 이 어려운 지경이지만 우리를 미래를 밝힐 빛과 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온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이 글로벌 이니셔티브로서의 우리 안중근 의서의 의원을 포함한 여러 독립투쟁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에 이제 대한민국이 취할 외교의 한 대안적 선택, 그런 흐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한중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볼 능력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우리의 가까운 역사 속에서 우리의 경험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지금 택할 수 있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무엇일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상상력으로 제안했던 것이 한러 북북 항로 공동 개척입니다. 그것은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소위 북방 정책,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신북방 정책을 이어서 이제는 좀 더 생산적으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정치에서 위치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서 기존의 한중관계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막혀있는 남북관계가 뚫려질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미국이 대외 전략을 펼치는데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은 아니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이 노리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숨겨지는 어떤 카드가 약화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많은 걸 준비 못했기 때문에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휴식 시간은 3시 45분까지 갖겠습니다. 다음 주제 발표는 3시 45분부터 제3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로비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작성하신 분께서는 나가시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